1960년 덕수궁 돌담길에서 벽전이라는 전시회가 열렸다. 이는 구상미술 중심의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반기를 들고 추상미술의 의미를 고추세우고자 한 대표작들을 모은 전시였다. 전통적인 우리 산수화랄지 수목, 남화 이런 쪽에 익숙해져 있던 일반인들이나 미술인들한테 서양화도 사실은 생소할 뿐더러 더구나 이제 비구상은 더 사실은 좀 낯설고 얼른 친숙해지기 좀 어려운 것이었죠. 남도 전통의 텃밭에 새로운 씨앗을 뿌린 이들이 있었다. 양수화, 김한기, 강용훈 같은 화가들이 그들이었다. 그들은 세계 2차 대전 후 격동하던 서양 미술의 정점에 있었던 추상미술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여 이 땅을 그려온 화가들이다. 그들 중 강용훈은 불꽃 같은 울림 속에서 새로운 추상표현주의를 개척한 격동의 화가이다. 추상화가 장지환. 그는 강용훈 화백의 1세대 제자이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강용훈 화백을 만나 추상주의 경향의 현대미술에 집착했다. 그는 인간의 역사를 형상화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미지하는 작업을 통해 추상의 독특한 조형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를 대상을 보더라도 그 보는 사람이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는 것인가, 그 대상을 보고 느낌을 그리는 것인가에 따라서 표현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 느낌을 표현할 때 거의 추상화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림으로 그려진 어떤 대상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다. 풍경이든 인물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화가가 그것을 보고 자신의 느낌을 실어서 화선지 위에 점을 찍고 그것을 선으로 잇고 면으로 확장시켜 나아간다. 이런 그림 그리기의 과정 중에서 화가의 느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그림이 추상 그림이다. 즉 화가의 내면을 담은 그림이다. 장지환 역시 자신의 심상세계를 조형적 감각으로 재구성해 표출함으로써 추상적 이미지를 화폭에 담았다. 특히 수묵화의 번짐이나 서예의 필선을 서양의 표현주의 형식에 접목시켜 자신만의 추상적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완전 추상은 아니었죠. 구상을 하고 누구나 다 이제 일반 자연주의적인 그런 작품을 하다가 강용훈 선생님이나 양수화 선생님이 스승으로 우리가 맞이하면서부터서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강용훈 선생님이 뭐 추상을 하라고 강요한 일은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자유스럽게 개방을 시켰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구상한 사람 보고 너 추상해라 이런 일도 없었고, 그러게 하는 도중에 오지호 선생님과 구상과 추상의 논쟁이 붙은 때가 있었습니다. 신문 지상으로. 그때부터서 그 신문에 나오는 그 논설을 보면서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가끔 선생님 작품을 접하게 되고 또 저도 추상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광주를 포함한 한국 현대 미술사에서 강용훈은 추상미술의 1세대로 불린다. 강용훈 선생님이라는 그 존재는 우리 그 한국 미술사에서 대단히 또 중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양화도 낯설은 그 상황에서 사실 해방 직후부터 일종의 굉장히 강한 표현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반추상부터 표현주의적인 그 경향이 또 굉장히 짙게 깔린 일종의 비정형 추상, 그러니까 일종의 앵포르메이라고 한 이제 그때는 또 이렇게 통용이 됐었는데 그걸 되게 좀 일찍 받아들이셨어요. 강용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벌써 40년대 중반서부터 이런 작품들을 이제 제작을 하고 실제 지금도 남아있죠. 그런 작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 화단에 비하면은 거의 한 15년 정도 이분이 앞서서
새로운 형식의 현대미술 어떤 사조랄지 양식을 이제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앞섰던 그런 분위기긴 한데 이제 워낙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 당시는 이제 중앙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명이 좀 늦게 됐고 또 여전히 지금도 한국 미술 전체에서 봤을 때는 강영우라는 존재가 그렇게 크게 어필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전체적 미술사의 위치에서 그분이 했던 작업들을 보면 대단히 앞섰던 분이죠. 그는 자신이 그려내고자 했던 대상, 즉 소재의 모양이나 색깔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림을 그렸다. 자신이 본 풍경이나 대상을 그리되 그것 자체보다는 그려내고자 하는 화가 자신의 느낌에 훨씬 더 충실한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이제 그림이라는 거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현대 미술의 주류인데 그 느낌과 감정을 극대화한 것이 바로 추상이다 라는 그 논리를 계속 폈는데도 아마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뭐 설득해 나가고 이렇게 이해시켜 나가면서 뭔가 보람도 있었고 그 고통만이 아니라 즐거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강용훈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 광주는 예술이 꽃피던 춘추 전국시대였다. 거리마다 사람들마다 마음속의 슬픈 현실을 예술로 분출시켜내고 싶어했다. 그런 중에 미술계는 거봉 오지호 화백을 정점으로 한 구상 미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강용훈은 그 대척점에 있는 추상 미술계의 선봉이었다. 이 두 흐름은 어떤 때에는 서로 치열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하며 양대 산맥을 이뤘다. 그의 집 장동 55번지는 그의 친구들과 제자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깨비들처럼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던 도깨비 대학이었다. 1960년 전남일보 지상에서 오지호와 강용훈이 무려 30번이나 서로 주고받으며 펼친 구상 대 비구상 논쟁은 미술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다. 이런 모든 이야기는 그의 작품으로 귀결됐다. 캔버스 앞에서 팔레트를 들고 물감을 섞어 붓질을 하면서 그는 우주의 한 점인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색깔들의 피력이 덧싸이는 동안 그것들이 어울려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순간들이 그에겐 천국이었다. 어쩌면 평생을 이런 뿌리기 또 이제 흘러내리고 가령 이렇게 막 물감 층인제 이렇게 덧싸이면서 중첩에 대한 어떤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 앵포르멜 작업을 계속 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작가들이 앵포르멜 쪽에 손을 댔다가 나중에 이제 그 모노화랄지 일종의 단색조회와 다른 아니면 이제 기하학적인 추상 이런 쪽으로 많이 변해갈 때 강용훈 선생님은 끝까지 일종의 그 행위의 흔적이랄지 안류의 어떤 특성에서 만들어지는 화면에서의 어떤 질감의 효과 이런 비정형 작업을 계속 하시게 되죠. 그는 그림 그 자체가 순수한 이성의 결정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투영한 그의 작품들은 화가의 생각과 보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 완성된다. 47년도에 사실은 서울에서는 이제 김환기, 이중섭, 유영국 이런 분들이 신사실파라는 걸 만들면서 우리나라 일종의 서양화단의 신미술 운동을 하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그 시기에 이 비정형 추상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서양에서 그 유행했던 약간 기하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약간의 왜곡, 단순화되는 형상이랄지 이런 작업들이었는데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을 비교해도 강용훈 선생 작품은 대단히 앵포르멜 쪽에서는 앞섰었고 초지일관하셨었고 또 이제 그때그때 일종의 그 화면을 대했을 때 감각적인 어떤 그 요소들을 최대한 일종의 가감 없이 이렇게 표현해내는 이런 작업들이라도 할 수가 있죠.
전남 신안 출신의 화가 김한기. 김한기 역시 우리나라 추상 미술의 1세대로 불린다. 그는 파리와 뉴욕에서 활동하며 당시 세계 미술의 기조였던 기하학적인 요소의 추상을 선보였다. 강용훈의 비정형적인 추상에 비해 김한기는 단순화된 형상을 통해 감각적인 추상에 접근했다. 강용훈 선생님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봐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실은 40년대 중반에 비정형 추상을 손을 대셨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도 그 시기에 이 비정형 추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보로 본다면 대단히 빨리 그런 이제 서양이라 외부 세계에서의 그 문화 흐름을 빨리 이렇게 사실은 캐치를 하시고 수용을 하셨던 건데, 근데 이제 강용훈 쌤의 작품은 되게 이제 40년대 중반 작품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자연에서 받은 어떤 소재에서 영감이나 가령 봄, 예를 들어서 뭐 사랑 이런 뭐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형상을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형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진 이겨버린다 할지 무슨 뭘 그렸는지를 알 수 없게 말하자면 주관적인 어떤 감정에 의한 일종의 그 색감이라 할지 또 물감이 이렇게 번지거나 뭐 이런 류의 작품들을 이제 하시게 되죠. 1940년대 미국의 추상화가 잭슨 폴락의 작품은 강용훈의 비정형 추상과 흡사하다. 물감을 뿌리고 번지게 하는 형상과 강렬한 색감에서 보여지듯이 강용훈은 1940년대 이미 서양의 추상보다 한 발 더 앞선 추상을 선보인 것이다. 광주 사범학교, 지금의 광주교육대학에서의 교편 생활이 화가의 전성기와 겹친다. 한국정전 때 빨치산으로 입산하기도 했던 비운의 화가 양수아도 한때 그곳에서 그와 함께 제자들을 길렀다. 87년 정년퇴직을 하기까지가 그의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이후 88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언어장애를 겪을 정도로 고생을 했고 이내 서서히 회복했지만 예전 같진 못했다. 강용훈의 그림에 대한 애착은 노년에 더욱 강해졌다. 그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2006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광주 운림동 자택에서 그림을 그렸다. 흔히들 강용훈을 추상미술의 외로움 속에서 살았다고 말한다. 남하의 고장 광주 지역에 처음으로 추상회화를 도입한 화가. 어쩌면 이곳에서의 그의 추상 작업은 외로움 속의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림에 대한 그 애착이 더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식사하시라고 우리가 옆에서 막 그 챙겨드릴 정도로 작품에 흠뻑 빠지고 그 완성도를 뭔가 옛날만큼 이루게 내지 못하셨기 때문에 작품을 많이 버리셨고 또 힘들어 하셨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많은 작품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작품을 꾸준히 하셨죠. 더 아마 건강하실 때부터 더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소일거리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러는 뭔가 더 강박관념이 있었는지 몰라도 작품에 그렇게 매달리셨어요. 2006년 그는 8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그의 집에서였다. 화가가 떠난 뒤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채취는 그곳에 생전 그대로 남아있다. 사랑했던 그의 아내가 아픈 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의 뒷모습을 그리워한다. 그가 쓰던 이젤, 캔버스, 그가 쓰던 팔레트와 붓, 물감, 그가 쓰던 모자와 안경, 지팡이, 그가 좋아했던 공기까지도. 그리고 그가 그린 마지막 추상작품이 그곳에 걸려있다. 그 신세대들보다도 훨씬 앞서서 일종의 서양 미술의 신조류를 또 이렇게 도입을 하셨고 그걸 또 제자들한테 이렇게 당신의 회화 양식을 그대로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예술이란 건 자유다.
그리고 예술의 역사 자체가 항상 일종의 저항이고 파격이고 이런 정신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확실하게 한쪽에 그 비구상이나 또는 추상미술 쪽을 이렇게 일구셨던 대부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는 모름지기 예술이란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 변화해가는 시대의 감각에 맞춰 모든 것을 자기 세계로 이끄는 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그는 대상의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나 이전에 누군가가 그려왔던 방식을 따라하는 것보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그 실천은 말과 달리 고독하고 힘든 가시밭길이었다. 그가 그린 그림은 그런 흔적들이다. 이 작품 제가 지금 상당히 귀하게 보관하고 있는데 1983년 강영훈 선생님이 남도 예술관에서 개인전을 하셨을 때 개인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오라더니 이거 하나 가지라 그러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내 작품 누구 하나 주기가 쉬운데 선생님이 감히 준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참 어렵게 주셨구나. 그리고 아마 제자 중에서 강영훈 선생님 작품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아마 저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다만 공통 분모가 있을 뿐이다. 그중 창조라는 말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신앙처럼 떠받들던 그런 굳건한 자세와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정신적 뿌리로서의 동양정신, 그리고 일탈과 자유를 향한 비정형, 이것은 화가 강용훈을 감쌌던 모든 것이다. 추상미술의 선구자 강용훈의 이름은 한국 현대미술사의 진한 원색의 빛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강하게 솟아오르고 있다.